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 가까워지고 있는 나이의 여성입니다.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제 소개를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여러분들처럼 저 역시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라 그 우여곡절 많은 제 과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곳은 익명으로 다른 걱정 없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니 마음 편하게 먹고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적 저희 집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대신 가정 노릇과 부모 노릇을 하시며 홀로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셨던 엄마까지 그만큼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어릴 적부터 저는 남들보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꿈을 꾸거나 꿈을 쫓아볼 겨를 없이 고등학교만 마친 뒤 곧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죠. 다른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비관하거나 불평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혼자 아등바등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하루빨리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오로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고 아프신 아버지의 간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 기억 속 늘 누워만 계셨던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척 슬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그 말처럼 저희 가족 역시 떠나신 아버지를 마음에 묻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저는 서로 위로했고 아주 조금씩 남들만큼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죠. 돈도 걱정이었지만 아프신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서 평생 외식 한번 해보지 못했던 제가 엄마를 모시고 나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카페에 가보신다는 엄마를 모시고 가서 밥값만큼 비싼 커피를 시켜보며 이제는 우리도 남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은 왜 이리 팍팍한 건지 제가 그런 꿈을 꾼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저희 집에는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엄마에게 병이 찾아오고 말았거든요. 평생 아버지 간병하며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고생을 다시 하게 되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저의 고생보다 끔찍했던 것은 이러다 엄마마저 잃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은 정말로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마저 안 계시면 제 인생은 어찌 될지 걱정되고 두려웠죠. 그렇게 행복을 채 누려보기도 전에 엄마가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고 저는 엄마의 간병과 함께 돈에 쫓기는 생활을 다시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픈 엄마를 두고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업을 하며 누구보다 정신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중 저는 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다니던 청소업체의 사장님이셨죠.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이지만 그리 나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던 젊은 사장님은 워낙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엄마 간병하며 고생하는 제 사연을 아시고 제 사정을 많이 봐주시곤 하셨거든요. 어쩌다 고객님들께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험한 말 한 번 안 하시고 오히려 제 탓이 아니라며 저를 다독여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저는 힘든 청소일도 힘든 줄도 모르며 일을 다녔었죠. 저 말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언젠가부터 사장님의 친절이 제게 유독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과 제 월급날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매달 엄마 병원비 때문에 쫓기는 것을 알고 저를 배려해서 제 월급만 미리 내어주셨던 겁니다. 거기다 제가 말한 적도 없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제 취향을 기억하는 것을 보며 혹시 사장님이 제게 마음이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민경씨 좋아하나 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민경씨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고백에 저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벌써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그동안 집안 생계 책임지느라 바쁜 탓에 여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연애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고 저는 누릴 수 없는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평생 엄마 간병할 생각에 결혼 생각은 진작 접어두었고 연애를 할 만한 여력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죄송스럽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좋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누구를 만나거나 할 여력이 안 되어서요. 사장님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멋대로 고백을 해버려서 민경씨를 곤란하게 해버렸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민경씨도 괜히 불편해하거나 신경쓰지 마세요. 괜히 일 옮기지도 마시고요. 아셨죠? 다행히도 사장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의 거절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괜히 미안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했지만 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일은 계속할 수 있었죠. 그 뒤로는 더더욱 다른 생각 없이 엄마 간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병원과 일만 다니며 돈 버는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해볼 겨를 없이 지냈네요.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엄마는 결국 제 곁을 먼저 떠나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엄마도 아픈 몸으로 제 곁에서 오랫동안 버텨주셨으면 했는데 제 욕심이 과했던 건지 투병 생활도 얼마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참한 심정으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한번 겪어봤지만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정말 세상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보다 더 힘겨워하며 장례를 제대로 치를 생각도 못하고 텅 빈 빈소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업체 사장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장례 때문에 일을 못 나간다고 알리면서도 설마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사장님은 심지어 다른 직원들까지 전부 불러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무도 찾지 않아 지죽은 듯했던 장례식장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죠. 덕분에 저도 조금 힘을 내어 뭉상액대를 맞고 저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조금은 위안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장례 일정의 발인까지 도움받으며 사장님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데 저는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찾아주신 사장님께 무척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 일로 사장님이 다시 예전의 마음을 꺼내시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저도 모르게 사장님을 경계했었죠. 사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보답할 방법이 없네요. 보답은 무슨. 도움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힘든 일 겪은 건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민경씨 아니었어도 했을 일이니까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을 빌미로 다른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괜히 오버를 했다 싶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여전히 절 향한 마음이 남아있으신 건지 그 후로도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지킬 건 지켜주시면서도 간간히 마음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애써 아닌 척하면서도 제게 보이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언젠가부터 부담이 아니라 진솔한 애정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변치 않던 진심 때문에 저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수찬 씨는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 가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걱정도 많았지만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시작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깊어지다 보니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죠. 저희들이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홀어머니 모시며 외동아들이었던 남자친구는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듯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부담이 될까봐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희 만남이 길어지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제게 뜻을 물어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수찬 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도 많이 모자란 제 처지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먼저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솔직한 마음만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서로 사정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해봐. 민경이 너도 나랑 같이 하고 싶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수찬 씨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고 남자친구는 결혼을 망설이는 제게 자신을 믿고 결혼을 하자며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수찬 씨의 어머님께서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이 어려웠다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겨우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며? 그 덕에 지금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청소 같은 일이나 하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다닌다니. 그런 주제에 어떻게 우리 아들을 넘봐? 네가 우리 아들보다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걸 알긴 아니? 왜 우리 수찬이가 너 아껴주니 너도 같은 급이라도 된 것 같아? 너는 네 분수를 그렇게도 모르겠니? 어디 남에게 하나를 아낄 막으려고 작정을 해. 오늘로써 네가 네 분수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 아들 옆에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거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수찬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시어머니의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에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찬 씨는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아달라 말해왔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버거웠지만 별것도 아닌 나를 위해 노력하는 수찬 씨를 보며 꿋꿋이 힘든 시간을 버티려고 했죠. 결국 저희들 고집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이후에도 저를 여전히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몰래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제가 모자란 것을 알기에 그런 어머님을 이해하려 했고 어머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구박하고 괴롭히셔도 늘 웃으며 더더욱 어머니께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지독하다 싶으셨는지 늘 웃는 낯으로 대하는 저를 더 미워하셨고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시어머니의 노력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늘 믿어주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오랜 빗물에 구멍이 뚫리듯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괴롭힘과 이간질에 지치기 시작한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예민해지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시고 저를 점점 더 구석으로 내몰아 가셨어요. 너 요즘 정신과 치료받는다며? 하다하다 이제는 정신병까지 달고 살아? 너는 뭐 하나 시원찮은 게 없더니 정신마저 그 모양이니? 그러다 제정신 아닌 머리로 우리 아들 괴롭히려고? 너는 그렇게 평생 남의 자식 발목만 잡을 생각이냐? 결국 저는 끝으로 내몰렸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위해 어머니와 의절을 할 생각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어머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남편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나를 놓아달라 애원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무척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 이혼을 해주게 되었죠. 이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던 저는 혼자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었을 때처럼 이 세상에 다시 혼자가 된 삶이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뭐랄까, 더는 삶에 미련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되어 마음이 텅 빈 탓인지 뭐든 겁내지 않고 부딪히게 되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제 인생이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정이 없어진 거죠. 그런 막무가내식의 삶이 오히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유로 시작한 장사는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같이 살았을 때를 제외하곤 그 어느 때보다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줄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돈으로 재미나게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러한 삶이 한 2년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 희노애락은 없고 그저 출근하여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다 퇴근을 하고 고요한 집안의 침묵을 지키다 잠자리에 드는 기계처럼 반복된 삶을 말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제 삶을 봤다면 하나같이 무료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을 때라 제 삶이 이상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며 다시 여러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 전화는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경황이 없었는지 휴대폰 연락처에 시어머니 번호를 지우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에 띄어진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한참을 고민을 하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전에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오셨죠. 민경이니?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아, 네. 어머님께서도 잘 지내셨어요? 나이 든 노인네가 무슨 일이 있겠니? 그나저나 어디 안 좋은 건 아니지?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걱정되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그래, 내 전화가 반가울 리가 있나. 내가 괜히 말을 길게 했네. 다름이 아니라 민경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만나서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제가 좀 그래서요. 그냥 통화로 말씀하세요. 그래. 실은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려고. 미안하다 민경아. 내가 너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니 결혼 전부터 많이 괴롭혀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후회가 많이 되는구나. 너무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꼭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짜고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내가 갑자기 전화로 사과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야. 내가 또 무슨 짓을 하려나 의심도 들 거고. 그런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다. 그러니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내가 혼자 시간을 가지며 반성한 것도 있지만 우리 수찬이 때문이기도 해. 수찬이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 계속 힘들어했어. 솔직히 한 1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널 정말 많이 사랑했었나 보더라.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네. 처음엔 나도 그런 수찬이가 답답하게만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해보니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생이별을 시켜서 저렇게 힘들어하나 싶더라.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과거에 한 행동들을 되짚어봤어. 너무 부끄럽더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를 괴롭힌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또 네가 다시 우리 수찬이랑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수찬이 나 때문인지 너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 너랑 이혼한 이후 나랑은 대면대면하게 지내서 대화를 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엔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을 빌 테니 다시 수찬이랑 잘해보면 안 되겠니? 저 역시 그간 남편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일부러 참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서로를 많이 생각하던 우리였기 때문에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힘들어하는 남편의 소식을 들어 더 가슴 아프고 싶지 않아 일부러 남편에 관한 소식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시어머니 입에서 남편이 무척이나 힘들어한다는 근황을 듣게 되니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과는 다른 이유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아픈 가슴을 삼키고 있었죠. 수화기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께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다고 했으면 되었을 텐데 저는 남편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를 여전히 못 잊고 있었고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문제였던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했지만 과거 한번 틀어진 관계와 인연이 다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저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느꼈던 아픔의 10배, 100배의 고통을 느낄 것 같았죠. 더 이상 상처를 받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포기를 하시지 않으셨고 몇 차례 더 자신의 잘못을 빌어오시며 남편과 재결합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거절이었죠. 제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연락을 하실 것 같던 시어머니께서는 제 뜻이 너무 확고하자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았고 이후 다시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연락이 다시는 오지 않아 이제는 정말 남편과 깨끗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지낼 수 있었어요. 여전히 웃음을 되찾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이나 퇴근 후 밖을 산책할 만큼 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남편 생각이 나긴 났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덜 떠올랐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회에 적응을 하며 안정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연락이라는 걸 알게 되고는 바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다급히 저를 부르시며 전화를 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통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전에 비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암투병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만나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전화를 그냥 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결국 모지지 못한 제 마음을 탓하면서 어머님을 뵙기로 한 거죠. 그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된 어머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암 말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아 원래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셔야 하는데 저를 보려고 외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외출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며 저와 만나는 내내 마스크를 쓰시고 계셨죠. 저를 만나자마자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역시나 남편에 대한 내용이었죠. 내가 너랑 대화할 때마다 계속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서 혹시 습관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너에게 사과하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들 전부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심들이란다. 그러니 혹여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수찬이 좀 부탁해. 걔 아직도 많이 힘들어해. 솔직히 민경이 너도 아직 수찬이 좋아하고 있잖니? 이제 나 죽고 나면 너희 사이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민경이 네 가슴에 상처 줄 사람도 없는데 너희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너희 두 사람에게 미안해서 우리 수찬이 걱정되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 산 사람 부탁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 부탁 들어줄 순 없을까? 네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마. 시어머니에게 원망도 많았고 아직도 미운 감정이 잔뜩 있었지만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남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뜻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두 사람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서로 어쩔 수 없이 한 이혼이었지만 그때 받았던 상처가 다시 저희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아물 거라는 확신이 없네요. 헤어짐이 한 번 있어서 그런지 괜한 두려움도 앞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찬씨 앞으로 잘 살아갈 거예요. 제가 아는 수찬씨라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잘 살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민경아, 정말 안 되겠어? 우선 수찬이를 만나보기라도 하면 안 될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그 만남부터 벌써 망설여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거절의 뜻을 밝혔고 어머님께서는 허망한 뒷모습을 하신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건강 상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남편과의 재회를 거절했다는 미련 때문인지 마음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더 불행한 상황으로 만든 건 아닐까 잠시 후회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였으니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며 달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3일 지나가던 때 문자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꾸 하셨다는 상주에서 문자였죠. 그 문자를 받게 되니 안 그래도 복잡하고 심란했던 마음이 더 휘몰아쳤습니다. 이렇게 금방 세상을 떠나실 줄 알았으면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할 걸 그랬나, 빈말이라도 남편과 잘해보겠다고 말할 걸 그랬나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빈소에 찾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가득했기 때문에 선뜻 장례식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연을 맺었던 사이였고,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눈물까지 흘리시며 용서를 구하셨던 분이었으니 과거의 감정을 덮어두고 고인께 예의를 차리고자 문자에 적혀있는 어머님의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자에 나와있는 주소지로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하여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만 해도 시댁 형편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건지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치고는 너무 허름한 건물이었고 장례식장 위치도 너무 한적한 곳에 있는 거예요. 보통 장례식장은 전문객들을 생각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 중심지로 하잖아요. 아니면 고인이 되신 분께서 마지막까지 머문 병원이던지. 그런데 그곳은 병원이 근처에 있는 곳도 아니었고 택시나 자가용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으로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느라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착을 해서 제 눈으로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곳을 보게 되니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내 이런 곳을 장례식장으로 잡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야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예의를 차리고 남편을 위로하기만 하면 되었으니 주제넘은 생각은 하지 말자고 제 자신에게 말하며 어머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을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더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분은 어머님 한 분이었습니다. 거기다 건물 안에는 어머님 가족분들이나 조문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까지 말이죠. 그쯤 되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 무섭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발길을 돌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천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표지판에 나와있는 어머님 빈소를 향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의 빈소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남편은 물론이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직원분들까지도 없었죠. 혹시 제가 다른 방과 착각을 했나 싶어 밖으로 나갔다 다시 방마다 확인을 하며 들어왔는데 분명 제가 처음 들어갔던 곳이 어머님 빈소가 맞아 보였습니다. 다른 곳들은 불마저 켜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어 빈소 안쪽으로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다급한 발걸음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보다 늦게 찾아온 상주라니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헐레벌떡 어머님의 빈소로 들어온 남편 역시도 먼저 도착해 서 있는 저를 보곤 무척이나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벌써 찾아온 거야? 난 어머니 소식 듣자마자 바로 찾아온 건데 누가 당신한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상조회사랑 연락한 거 아니야? 난 어머님 번호로 온 부고 소식 듣고 거기에 나와있는 주소 따라 여기 장례식장에 온 건데? 상조회사랑 부고 문자라고? 그게 무슨... 나는 우리 이모 연락받고 온 건데?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상황을 설명했고 두 사람 모두 당시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하다 보니 잠깐의 침묵이 흐르게 되었고 그제서야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저에게 다른 말을 걸지 못하며 저와 똑같이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 눈앞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저희 두 사람 앞에 돌아가셨다고 한 시어머니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소리를 지를 만큼 놀라게 되었고 남편도 깜짝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을 외쳐 불렀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고 있는 저희들과 달리 어머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사과와 함께 설명을 하셨죠. 너희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너희가 듣게 된 내 사망 소식 전부 거짓말이야. 다 내가 꾸민 일이라고. 이런 짓을 벌여 정말 미안하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아니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장난으로 이런 일을 벌이신 건 아닐 테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요? 그게 실은 너희들 다시 이어주려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겠지? 그런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 나이에 이런 짓까지 했겠어? 수찬이 너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내 과거 일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어. 그래서 민경이에게 찾아가 빌었어. 그런데 민경이가 내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는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 누가 봐도 수찬이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말이야.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내가 저지른 짓들 때문에 서로 떨어져 마음 아파하는 너희 두 사람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졌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민경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로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어. 그만큼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후회를 했지. 그런데 민경이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너희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방법이 없더라고. 내 생각에는 너희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대화로 풀릴 것 같은데 수찬이 너는 민경이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못 보겠다고 하고 민경이는 내가 저지른 악행으로 수찬이 너를 만나기 겁을 내고 있으니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다 내가 너희들 결혼 생활할 때 죽었으면 두 사람한테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 내가 죽기 직전이라고 하면 민경이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싶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병을 얻게 되어 시한부 삶이라며 민경이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 수찬이 너랑 다시 잘해보라고 너 좀 부탁한다고 말을 했지. 그런데 그때도 민경이 뜻은 똑같더라.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며 다시 수찬이 너를 만나는 게 겁이 난다고 했어. 그런 말을 듣고도 포기가 안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두 사람 만나서 대화만 해보게 하자는 생각으로 내가 죽었다고 너희들을 속이게 된 거다. 내가 죽었다고 하면 너희 두 사람 내 장례식장에서 만날 것 같아서 두 사람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 이 늙은이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된 너희에게 내가 다 미안하고 다 사과하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두 사람 시작해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행동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에게 가진 죄책감이 저렇게도 크다는 걸 처음 느껴졌으니까요. 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신 행동에 대해 화를 내야 하는 건지 그래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셔서 다행이라 안심을 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 싶어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이 자세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어머님과 대화를 하며 듣긴 했지만 정말 많이 얼굴이 상해 있었더라고요. 상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훤히 보였습니다. 확실히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머님께 남편의 상태를 들었을 때보다 몇십 배는 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 가슴이 아파왔죠. 그때 어머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영영 빠져줄 테니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셨죠. 비록 내 가짜 장례식을 치르긴 했다만 너희 두 사람 다시 합치기만 한다면 나는 오늘 죽었다 생각하고 너희들 곁에서 영영 사라져주마. 몸이 아프다고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절대 너희를 찾지 않을게. 정말이다. 약속하마. 원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각서라도 쓸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 없다. 그저 내가 저지른 잘못 속죄하고 너희 두 사람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내가 이렇게 빌 테니 너희들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너희 두 사람도 그러길 바라고 있잖니. 나만 없으면 너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너무나도 간절해 보이는 시어머니 모습에 이전처럼 안 되겠다고 대답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울먹이며 흥분을 한 시어머니를 진정시켰고 자신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며 먼저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에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기다 자신의 장례까지 치른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와 남편이 다시 재결합하길 바라는 시어머니 행동에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선택일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장례식장 입구에 있던 야외 벤치에 앉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머님을 진정시켰는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례식장을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벤치에 앉아있는 저를 보곤 많이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미소를 띠며 미안하다 말하는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아직 안 갔구나. 난 아까 당신이 곧장 집에 갔을 줄 알고. 여기 택시가 없어서 그런가? 괜찮으면 내가 택시가 있는 곳까지만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택시 잡히는 곳까지 혼자 걸어가도 되거든.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구나. 오늘 일은 내가 또 사갈게. 미안하다. 계속 힘들게 만들어서. 당신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뭐. 그래도 내가 앞으로는 어머니가 절대 너한테 접근할 일 없도록 할게.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지 계속 주절주절 저에게 말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꺼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 엉망이 된 얼굴을 하고서도 말이죠. 남편이 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지 저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낼 수가 없었겠죠. 그 모습이 과거의 저와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할 때와 말이죠. 순간 복잡하던 머릿속이 단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많이 달랐지만 과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머뭇거리며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한 지금의 속마음을 이야기해달라 말하게 되었어요. 당신 어떻게 하고 싶어? 뭘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이야? 나랑 우리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 마음만 생각해보자.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두 사람 다시 만나길 바라고 계시잖아. 그럼 또다시 괴로워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또 당신 나한테 가진 미안한 감정 지워버리고 말해보라고. 당신은 나랑 다시 재결합할 생각 있어? 민경아, 그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떻게 널 다시 만날 생각을 하겠어. 예전에 너가 정말 많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다 아니다 그것만 말해보라고. 마음 같아선 네 대답에 수백 수천 번 그렇다고 하고 싶지. 그런데 네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됐어. 그거면 우리 다시 만나. 어머님께서 또 나를 괴롭히면 손가락 빨고 살더라도 어디 땅끝마을 꽁꽁 숨어서 살면 되니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자. 나도 지금처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바라지 않아. 당신과 다시 행복하고 싶어. 민경아, 과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손을 내밀자 남편은 과거의 저처럼 저를 믿고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그날부터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져서 지낸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어색한 모습 하나 없이 다시 과거에 다정했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결혼을 했었던 사이였고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바로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살림을 합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어머님의 동향을 살펴봐야 했으니까요. 가짜 장례식을 만들어 저희 두 사람을 이어붙여주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과거의 일 때문인지 그 경계심이 단번에 허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애하는 기분도 낼 겸 우리의 만남을 확인하신 어머님의 동향을 살펴볼 겸 살림을 합치지 않고 데이트만 즐기게 되었죠.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 사이 여러 일이 있어 서로의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서로 몰랐던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어머님을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우리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다시금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죠. 저와 남편이 다시 부부가 되고 살림을 합치는 날, 어머님께서는 선물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하시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 곁에서 떠나 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구나. 한마디 더 붙이자면 민경이 너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정말 고맙다. 네가 한 선택이 나로 인해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이제 너희가 다시 부부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도록 하마. 네가 더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이다. 수찬이에게 따로 일러두겠지만 혹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어떠한 소식이 들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오로지 너희 두 사람 행복만 생각해. 내가 아파도 너에게 한 잘못으로 벌을 받는 거니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죽어도 힘들게 장례 치를 필요 없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미 한 번 장례 치렀으니 난 그걸로 됐어. 난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재산 관련해서는 조만간 수찬이와 이야기 나누고 상속하도록 하마. 내가 또 너를 너무 붙잡고 있었네. 미안하다. 그럼 이만 가보마. 그날 장례식장에서 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단순히 절 붙잡기 위해 하셨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전달하시고 뒤돌아서는 어머님을 다급히 붙잡게 되었죠. 어머님, 어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왜 어머님께서 떠나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말했잖니? 그리고 내가 있으면 네가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일 거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물론 처음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계속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곁에 있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떠나시는 행동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과거 저한테 잘못한 행동들 만회하시려면 반대로 잘해주시는 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떠나셔야 삶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안심하시지는 마세요. 저도 저번 일 겪고 나서 참을성이 없어져서 그런지 또 이전과 비슷한 일이 있으면 더는 참지 않을 거니까. 그땐 그이가 어떻게 되건 어머님께서 어떤 식으로 비시던 신경 안 써요. 그땐 정말 끝이라고요. 민경아, 너 나를 용서해주는 거니? 그렇게 못되게 군 나를 용서해주는 거야? 정말 고맙다. 내가 나이만 많지 네가 나보다 더 큰 어른이구나. 이렇게 착한 아이한테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하나뿐인 우리 며느리에게 정말 잘하도록 하마. 정말 고맙다 민경아. 이혼 이후 저에게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셨고 저와 남편이 다시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하셨던 어머님의 진심을 알았던 저는 과거 저와 어머님 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과거와 비슷한 일이 있으면 더는 참을 생각이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과 눈물의 화해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과는 자주 왕래를 하며 다정한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고요. 가끔 과거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만 느껴집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셨던 시간, 저 혼자 힘들어하던 시간들 모두 말이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 분명 그때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최대한 조금의 다툼도 벌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따위 내세우는 일조차 없죠. 이미 흘려버린 시간이 아까워 그러는 것도 있지만 몇 년 몇십 년이 흐른 뒤에는 그때 벌였던 작은 다툼을 분명 후회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과거 일 덕분에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사용할 방법을 알게 된 것도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관계이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무의미하고 후회가 될 시간을 가지지 마시고 최대한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가시길 바랄게요. 그게 우리 짧은 인생 나쁜 기억 하나 없이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조금은 칙칙할 수도 있는 제 삶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